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저는 대한민국 전체 시군 지역을 모두 돌아보는 콘텐츠를 찍어보려고 합니다. 여행을 통해 역사와 전통, 환경, 문화 등 지역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지방소멸시대, 지역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과 함께 관련 제도나 유익한 정책도 알아보는 조금은 특별한 팔도유람 프로젝트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콘텐츠는 동해시로 정했습니다. 동해시는 인구 8만 6천여 명의 중소도시로 강원도에서는 네 번째로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1980년 인구 10만 4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00년까지 반복적인 인구 증감이 이어지다가 최근 들어 지속적인 인구 감소 현상을 겪고 있습니다. 백두대간을 넘어 38분 국도를 따라 동해시로 진입을 했는데요. 172m 높이의 LS전선 생산타워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동해시는 영동 지역을 대표하는 항구 도시이자 공업도시로 LS전선, 쌍용양회, DB메탈, 한국석유공사 등 북평 국가산업단지와 송정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한 중공업이 도시 전체를 지탱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동해시는 최근 묵호항과 어달해변이 SNS로 입소문을 타면서 단숨에 인기 여행지로 급부상했습니다. 제가 동해시에 머문 1박 2일 동안 묵호역 인근을 몇 번 지났는데 실제로도 많은 관광객들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묵호역까지는 2시간 반 정도 걸린다고 나오는데요. 특히 주말에는 기차표를 구하기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동해시의 첫 일정은 북평민속시장입니다. 매월 3일과 8일에 열리는 5일장으로 이번 여행 일정과 우연히 맞게 되면서 방문해 봅니다. 북평민속시장은 조선 정조 20년인 1796년부터 시작해서 무려 2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합니다. 과거에는 이곳 방언인 뒷뜨르, 뒷뜨리, 뒷구루장이라고도 불렸는데 이는 이 지역의 지명인 북평의 고유어인 뒷뜨리라는 표현으로 삼척지역의 북쪽, 즉 뒤쪽에 있는 넓은 들판이라는 뜻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5일장 구경에 앞서 늦은 점심을 먹고자 국밥거리로 향했습니다. 북평민속시장 국밥거리는 옛 우시장이 성행하던 시절에 행상이나 장을 보러 온 사람들의 허기진 배를 채우는 곳이었습니다. 국밥거리에서 가장 유명한 메뉴는 소머리국밥. 나중에야 알게 됐지만 국밥 맛은 식당마다 다 다르다고 합니다. 뽀얀 국물을 내는 식당도 있고 빨간 국물을 내는 식당도 있는데 각자 취향에 맞는 식당을 고를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간 곳은 50년 전통의 대성집이라는 식당인데요. 여기서는 뽀얀 국물의 소머리국밥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푹 고아낸 진하고 담백한 육수에 신선한 한우 머릿고기가 듬뿍 들어있어 속을 따뜻하고 든든하게 채울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으로 부평 5일장 구경에 나섰습니다. 시장 안에는 국밥거리로 대표되는 먹거리존을 비롯해서 옷, 신발, 그릇, 농기구가 있는 잡화전, 채소, 과일, 약초가 있는 농산물전, 수산물과 건어물이 있는 어물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먹거리존에서 메밀 음식을 파는 가게들을 지나갔는데 현지 분들은 소머리국밥보다는 메밀전병, 메밀전, 묵밥 등을 추천했습니다. 밑에 깔렸어. 어떡해. 지역 전통시장 구경은 저 같은 외지인에게는 신기한 볼거리의 연속입니다. 북평민속시장은 노점을 포함한 전체 점포수가 800개가 넘는 강원 최대 규모의 5일장이라고 합니다. 지난 2023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로컬백에 선정되기도 했는데요. 위치상 동해안과 인접해 있어 각종 해산물이 신선하고 저장성을 높이는 반건조 생선류와 건어물도 풍성했습니다. 동해 대표 해산물로는 오징어, 문어, 대게 등이 있습니다. 간재미가 있네. 안녕.
다음 일정상 시장을 빠져나가는 길에 호떡집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녹차가루를 섞은 반죽에 달콤한 소를 넣고 즉석에서 바로 만드는 시장 호떡. 가격 대비 커다란 호떡 크기에서 넉넉한 시장 인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는 동해항 국제 여객 터미널입니다. 동해시에는 여객선을 탈 수 있는 곳이 묵호항과 동해항 두 곳이 있는데요. 묵호항은 울릉도로 가는 국내 노선, 동해항은 일본과 러시아로 가는 국제 노선만 운행합니다. 토요일은 오늘은 운행 일정이 없어 이처럼 출입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요. 매주 목요일은 일본 사카이미나토, 매주 월요일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이스턴 드리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터미널은 1998년 현대상선이 금강산 관광을 위해 건립했습니다. 그 후 2002년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면서 2009년부터는 일본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국제 노선이 개항하면서 지금의 명칭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원래는 운항 정보를 비롯한 국제 여객 터미널의 내부 모습을 담고 싶었는데 아쉽게도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네, 여기는 제가 하룻밤 머물 숙소입니다. 동해 시내에 있는 코스모스 호텔이라는 곳인데요. 실은 전에 한번 이용한 적이 있는데 가격 대비 괜찮은 컨디션이라서 다시 한번 찾게 됐습니다. 함께 온 일행이 있어 트윈룸을 예약을 했는데 이번에는 가장 낮은 2층을 배정받았습니다. 투숙객에 한해서 조식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메뉴는 토스트, 계란, 바나나, 컵라면 등 간편한 편입니다. 방은 대충 이렇고요. 욕조가 있는 화장실은 공간이 무척 넓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체크아웃을 하고 호텔을 나서다가 동해시 관광 안내지와 동해 시티투어 버스 홍보판도 발견했습니다. 시티투어 버스는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 한해서 하루 6.5회 운행한다고 합니다. 코스는 묵호역에서 시작해서 전통시장, 어달해변, 망상해변, 천곡 황금박쥐동굴, 무릉별 유천지, 무릉계곡, 추암해변 등을 거쳐 다시 묵호역으로 가는 순환 방식입니다. 요금은 성인 기준 5,000원인데 4월부터 5월까지 두 달간은 50% 요금 할인을 한다고 합니다. 즉, 동해시 주요 관광지를 단돈 2,500원으로 이동하며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튿날 첫 일정은 묵호성당입니다. 묵호성당은 묵호항이 내려다보이는 언덕 위에 자리하고 있어 일명 묵호 바다의 별 성당이라고도 부릅니다. 묵호성당은 1957년에 건립되었습니다. 당시 유행하던 고딕 건축 양식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영동 지역에서 활동을 펼친 아일랜드 선교의 신부들이 지었습니다. 참고로 인근에 위치한 부평성당과 강릉 임당동 성당, 삼척 성내동 성당도 건축 양식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성당 건물을 둘러보다가 작은 나무 의자에 적힌 한 문구가 눈에 띄었습니다. 그대도 예전엔 작은 사람이었음을 기억하십시오. 이 문구를 통해 삶의 겸손과 성찰의 덕을 배워갑니다. 성당 안은 주일 미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참석한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았는데 입구에 비치된 방명록을 보니 서울, 인천 등 멀리서 오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내부 규모는 비교적 아담한 편이고 제대 오른쪽에는 제2대 주임을 지낸 라파트리치오 신부의 초상화도 놓여 있었습니다. 라파트리치오 신부와 관련된 가슴 아픈 일화가 있습니다. 1915년 아일랜드 태생의 라파트리치오 신부는 1949년 이곳으로 부임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인 1950년 6.25 전쟁 발발 당시 북한군에 의해 성당 건물이 점거되었고 라파트리치오 신부는 북한군에게 체포되어 묵호에서 강릉으로 이송되던 중 밤제꿀 인근에서 피살되었다고 합니다. 신부의 유해는 1951년 춘천 중림동 성당 성직자 묘역으로 이장했습니다. 그의 순교터는 현재 강릉시 옥계면 낙풍리에 있으며 이곳 묵호성당에는
앞마당에 순교비가 세워져 있습니다. 성당 건물 왼쪽에 있는 성모동산입니다. 여기에는 성모 마리아상과 봉헌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장 현금이 없어 봉헌대에 적힌 계좌로 이체한 뒤 봉헌초를 올려 기도했습니다. 종교는 없지만 저와 가족 그리고 주변에 있는 소중한 분들을 위해 건강과 행복을 빌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순례객들이 방문한 성당 앞마당으로 이동했는데요. 가장자리를 따라 십자가의 길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성당마다 각기 다르다고 하는데 묵호성당 십자가의 길에는 그림과 짧은 글귀가 있는 총 14개의 비석이 세워져 있습니다. 올해 건립 70주년을 맞은 묵호성당. 푸른색의 이색 건축미를 바탕으로 한국전쟁의 아픈 역사가 숨어있는 동해 천주교의 성지입니다. 묵호역 인근 언덕 위에 책향기 가득한 마을이 있습니다. 동호지구 바닷가 책방마을입니다. 이곳은 동해시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2021년에 완성되었습니다. 동호지구는 과거 묵호역 주변에서 기차를 기다리며 만화책, 무협지 등으로 무료한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로 인해 책방, 출판사, 신문사, 인쇄소 등이 밀집했던 곳인데요. 현재 하나만 남은 인쇄소와 동해 시립 바란도서관 등을 활용하여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책방마을로 조성했다고 합니다. 마을 안에는 커뮤니티 센터를 비롯하여 로컬스테이, 공적 임대주택, 테마정원, 그리고 잠시 후 가볼 연필 뮤지엄 등이 있고 동호지구 내 100가구 이상의 주택 수리 사업도 진행되었습니다. 북카페로 대표되는 바닷가 책방마을 커뮤니티 센터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경, 사전 정보에는 오전 10시부터 운영한다고 봤는데 현재는 12시 정오부터 운영한다고 안내되어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은 오후 4시까지, 금요일부터 일요일은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내부는 카메라상으로는 잘 보이지는 않는데 벌집 모양의 복층 공간과 자유로운 개방형 공간이 조화를 이룹니다. 음료를 파는 가게 역시 운영 요일과 시간은 동일합니다. 책방은 카페에서 음료 구입 후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커뮤니티 센터 층별 안내를 보면 1층에는 책방과 카페, 2층에는 코워킹 스페이스와 강의실, 3층은 옥상인 달빛바다 정원이 있습니다. 인근에 위치한 로컬스테이는 빈집을 개조해서 여행객들이 묵고 가는 숙소로 활용하는데 특히 한 달살이가 인기라고 합니다. 바란공원 산책로를 따라 언덕을 내려오면 연필 뮤지엄이 나옵니다. 연필 뮤지엄은 전 세계 100여 개국에서 수집한 3천여 종의 다양한 연필을 전시한 국내 최초의 연필 박물관입니다. 입장요금은 성인 기준 7,000원으로 조금 비싼 편인데 동해시를 찾은 관광객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둘러볼 가치가 있는 박물관입니다. 입장권을 구매하면 아래층인 1층 기획 전시실부터 관람하도록 안내하고 있는데요. 어르신들의 인생 이야기를 연필로 그린 기획 전시와 함께 세계 유명 뮤지엄, 명품 회사의 연필 굿즈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 층은 촬영이 안 되는 월트 디즈니 캐릭터 연필 전시실을 시작으로 연필 탄생의 역사와 제작 과정 등을 소개합니다.
요즘 보기 힘든 빈티지 연필깎이와 세계 각국의 문화가 담긴 다양한 빈티지 연필도 전시 중입니다. 3층은 세계 곳곳에서 수집된 다양한 연필을 브랜드, 디자인, 캐릭터 등 여러 주제로 분류하여 전시하고 있으며 국내 및 해외 명사들이 사랑하는 연필과 창작품을 통해 연필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도 있습니다. 디지털 세상을 떠나 아날로그 감성의 연필과 함께 떠나는 추억여행. 짧고 수줍은 사랑의 메시지도 남겨봅니다. 4층 뮤지엄 카페는 묵호항과 동해바다가 한눈에 보이는 숨은 뷰 맛집입니다. 뮤지엄 카페에서는 다양한 연필과 디자인 문구류, 지역 예술가들의 아트 상품도 판매 중이었는데요. 아름다운 동해바다를 바라보며 끄적여보는 연필 글씨는 이번 여행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훌륭한 매개체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일정은 감추 해변가에 위치한 감추사입니다. 감추사 가는 길은 감추 해수욕장 공영주차장에서 가장 가깝습니다. 주차장 남쪽에 있는 작은 육교를 건너면 오른쪽에 영동성 철로가 보이는데 바로 옆에는 산책로도 조성되어 있습니다. 감추사는 신라 진평왕의 셋째 딸인 선화공주가 처음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진평왕이 579년부터 632년까지 왕위에 올랐으니 그 역사만 해도 무려 1000년이 훨씬 넘은 셈인데요. 감추사를 세웠다는 자료는 찾을 수 없으나 선화공주가 불상을 모셔두고 기도했다는 석굴의 흔적은 지금도 남아있다고 합니다. 공사로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자 해변 출입 안내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인근에 군사기지와 군사시설이 존재한다는 안내문과 함께 출입 가능 시간이 적혀 있습니다. 절기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일출부터 일몰 시점까지 개방한다고 합니다. 제가 동해시에 머문 1박 2일 동안 동해바다는 파도가 거친 편이었습니다. 감추사가 위치한 해변가는 다양한 형태의 기암절벽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암절벽 사이사이로는 수많은 돌탑들이 쌓인 가운데 청자불상도 눈에 띕니다. 감추사 입구에는 예전부터 명성이 자자했던 감로수가 흐르는데 지금은 식수로 사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동해시를 대표하는 전통사찰 감추사입니다. 창건설화에 따르면 선화공주가 병에 걸려 낫지 않았는데 익산 사지사에서 지명법사의 설법을 듣고 이곳에 와 석굴의 불상을 모시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병이 완치되자 선화공주는 그 은덕을 기리기 위해 이곳에 절을 짓고 석실암이라고 불렀습니다. 이후 노년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동해를 바라보다 세상을 떠났고 묘 역시 이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감추사처럼 바닷가에 들어선 절은 대부분 기도초로 유명한 관음도량이라고 합니다. 바닷가에 관음보살이 상주한다고 믿기 때문에 집안의 안녕과 사업 번창을 위해 이곳에서 기도를 합니다. 또한 동해바다 위로 떠오르는 태양을 향해 기도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동해 여행을 온다면 감추사에서 해돋이 기도를 올리고 싶습니다. 동해를 떠나기 전 이 지역에 사는 지인과 함께 점심 식사를 했습니다. 동해는 대게, 문어 등의 해산물 요리와 신선한 화로회, 꼼치국, 장칼국수, 막국수 등이 유명한데 혼잡한 관광지 맛집보다는 숨은 가성비 맛집을 가고 싶었습니다. 이곳은 동해 현지인들이 많이 추천한다는 숟가락 젓가락이라는 쌈밥집입니다. 1인 14,000원이라는 쌍밥 정식에는 제육볶음, 생선구이, 된장찌개가 기본으로 나오는데 각종 나물과 겉절이,
신선한 쌈, 채소 등 건강한 밑반찬까지 가득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현지인 맛집은 앞으로 있을 지역 여행 콘텐츠에서 꼭 포함할 생각입니다. 헤어룸의 고장 동해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선화공주가 여생을 보낸 감추사부터 아픈 역사의 성지 묵구성당, 강원도에서 가장 오래된 오일장인 북평민속시장, 쇠퇴한 인쇄 술판 산업을 도시재생에 활용한 바닷가 책방마을과 연필 뮤지엄까지 동해 명소의 역사와 숨은 스토리를 살펴본 아주 유익한 여행이었습니다. 다음 지역은 어디로 가볼까요?